당일이었다. 새벽 4시에 북한산 비봉에 31명의 젊은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1월 16일 개성을 출발해서 17일 밤 휴전선을 넘은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공비이 다녔다. 이들은 밤 8시에 산을 내려서 9시 30분에 새검정 부근까지 진출했다. 나중엔 청와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거리까지 접근했다. 이들은 청와대로 가는 도중에 발각되지 기관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뿔뿔이 터진 채로 각자 도주했다. 이것이 바로 무장 공비들의 청와대 습관 사건이 121 사태다. 도주한 공비들의 소탕 작전이 1월 말까지 계속했다. 3명 북한으로 탈주했고 1명만 생포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민간인을 포함한 30명이 사망했고 52명이 부상을 했다. 분노한 박정희는 미국 대사 윌리엄 포터를 불렀다. 1216 자정 무렵 청와대 온 포터는 박정희는 북을 공격에 의해서 이틀이면 평양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진심이었는지 딴 뜻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포터는 냉담한 반응을 했다. 북을 공격하려면 혼자 하십시오. 1.11 사태가 일어난 지 이틀 후인 1월 23일 동해산에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영해 침범으로 인해서 북한에 억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100톤급인 이 군함의 승무원은 모두 83명이었다. 가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한 반전 모드가 일고 있는 가운데 존스 행정부는 82명의 목숨이 걸린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미국은 공해상의 부당한 납포했다고 군사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린드 존슨 대통령과 1월 24일과 25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소집해서 군사보복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국은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원산 앞바다에 출동시킨 데에서 항공모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하고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공군 전투기 361대를 남한으로 전진 배치했다. 그러나 상황은 미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함장 로이드 부커는 푸에블로가 이북의 영해를 침범해서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고 시인했다. 또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1월 31일 남베트남 민족해방정신선이 이른바 구정공세를 펼쳐서 존슨 행정부는 강공책을 펴기가 어렵다. 결국 미국은 2월 1일부터 북한과 비밀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의 태도는 처음엔 분명했다. 미국은 푸에블로 사건을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처럼 간주했다. 1월 29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존슨과 고위 측근들은 선원들을 송환했고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미군은 계속 협력하게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아시아에서 제2의 전쟁을 피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결정되었다. 한 회에서 중앙정보국 국장 리처드 헬름스가 푸에블로를 지정된 날짜에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하는 게 뭐 잘못됐냐고 묻자 존슨은 즉각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중국 소련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처음에는 소련 측에 푸에블로 석방을 해서 북한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자주 노선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북한의 소련의 압력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나중에 존슨은 의회의 푸에블로 사건을 보고하면서 북한의 나라는 소련의 압력이 먹혀들지 않는 나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푸에블로 사건에 대한 미국의 요란한 대응은 박정희를 분노하겠다. 자신의 목숨을 잃은 1.12 사태에 대해서는 냉담하게 반응하던 미국이 푸에블로 사건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 데 대해서 박정희는 배신감마저 느꼈다. 외무장관 최규하는 장관 대통령의 청와대 사건보다 푸에블로 사건에 중점을 두는 미국 정책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이례적인 성명까지 발표했다. 국방장관 김성은 주한 미 8군 참모장 로버트 프리드맨을 불러서 작은 피그보트 군함에 속어 한 척이 온천지에 진동하고 있으면서 우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총격전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라면서 항의했다. 박정희는 북한의 훈련소들을 공격해 없애버리고 싶었으며 미국이 청와대 사건보다 푸에블로 사건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실에 분개했다. 박정희는 이미 미국 관리들에게 술꾼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푸에블로 사건 이후 박정희가 더욱 과음하고 미국에 대노하자 미국 측은 전쟁이 일어날까 봐서 걱정이 많았다. 주한 미 대사 윌리엄 포터는 박 대통령이 거의 이성을 잃은 채 북한을 칠 필요가 있다는 데 사로잡혔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박정희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염려한 미국은 대통령 특사 사이러스 밴드를 한국에 파견했다. 박정희는 밴스와 5시간 30분 동안 경로를 벌였다. 박정희는 구체적인 공격 목표까지 제시해가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주장했다. 밴스는 올해는 미 선거가 있는 해이고 푸에블로 문제는 한미 관계 및 동남아에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서 선거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밴스는 미국은 북한과 협상에서 한국을 따돌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1억 달러 추가 군사원조 M16 소총공장 건설 등을 선물로 내놓으면서 박정희를 달다. 미국은 올란 파병권 때문에 박정희를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박정희 위험열 미국은 박정희를 달래는 동시에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만약 박정희가 베트남에서 한국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요지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행여 박정희가 무슨 일을 벌일까 염려해서 주한 유엔 군사령관을 통해서 한국군의 유류 공급을 중지한 등 사전 견제 조치들을 취했다. 그래서 한국군은 전방부대 지휘관들 지휘용 차량까지 운행 제한을 받는 등
곤욕을 치러했다. 최근 비밀 해제된 미 행정부 문서에 따르면 푸에블로 나포 직후에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박정희에게 동요를 무척 의뢰했다. 존슨의 특사로 박정희를 만난 벤슨은 존슨에게 박정희는 위험한 인물이고 다소 불안하다. 그는 변덕스러고 잘 흥분하며 술을 많이 마신다고 보도했다. 박이 느닷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건가는 존슨의 질문에 벤슨은 아니다. 꽤 된 일이라면서 부인에게 잿더리를 던지기도 했고 보좌관에도 몇 차례 잿더리를 던진 일이 있다고 대답했다. 벤슨은 박 대통령은 술 마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명령을 내린다면서 박 대통령의 장군들은 그 명령에 따른 모든 조치를 이튿날 아침까지 연기해 놓으면서 다음날 아침 박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으면 간밤에 박이 말한 내용을 잊어버린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푸에블로 선언 송환을 위해서 북한과 협상하려는 미국에 협조했다. 그러나 2개월 후에도 주한미 대사관은 한국이 병력 이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까지 고려하고 있었다고 워싱턴에 경고했다. 결국 미국은 11개월간의 협상 끝에 영해 침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승무원 석방문서에 서명했고 12월 23일 81명의 승무원들은 석방됐다. 미 해군은 사후 수습 과정에서 북함정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채 납포된 점과 납포되기 전 함정의 기밀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군법 회의에 회부하려고 했다. 1969년 초 북한 미 해군 문회 증언은 미국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아니 코리안들은 야만적이라는 인식을 깊이 심어줬다. 그 발언은 전국 텔레비전에 방영됐는데 북한이 하라는 대로 자백했으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조전실에 끌려가 들어갔다 기자를 등 놀렸다고 한다. 그 방 한 구석에는 20대쯤에 한 청년이 발가벗겨진 채로 산 것도 같고 죽은 것도 같은 모습으로서 매달려 있었는데 몸에 여기저기서 뼈가 드러냈었으며 한쪽 눈은 피범벅이 된 채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숨이 끊어질 듯 말 듯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북한의 조사관이 저 괴물이 남조선에 넘어온 군인 간첩인데 너도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것이라고 협박해서 쓰라는 대로 썼다고 말했다. 이 발언 덕분에 북한은 예편,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서에서 사면당했다. 미국과 북한과 갈등 푸에블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1969년 4월 15일 북한이 미국 해군 정보기를 동해산에 격추시켜서 30명을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다. 북한은 이시 112기 격추 사건 슛다운 인시던트 때문에 겁을 먹었다. 무엇보다 소련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북한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미국이 정찰기 자리를 찾는 작업을 도와줬으며 국가원수 니콜라이 포드고르니를 평화론으로 해서 북한 지도층을 비판했다. 포드고르니는 소련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길 강력히 바라고 있다면서 긴장 고조 책임을 모두 북한에 돌렸다. 2010년 5월 미 국무부가 비밀 해제 공개한 당시 문서에 따르면 리차드 닉슨 대통령 격추 사건 다음날에 헨리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서 북한 요격기 이륙, 비행장 급습, 원산항 해상봉쇄, 원산항 기립 폭파, 잠수정 어뢰 발사를 통한 북한 근원 공격 등 군사적 옵션을 국방부가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CIA는 4월 17일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이 군사적 위협이나 제한적 공세로 대북 보복을 할 경우 오히려 북한이 이득을 볼 것이라면서 그 이후로 외부 위협에 맞닥뜨린 북한 지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 주민들을 충성심으로 뭉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북한이 공해상에서 미 정찰기 활동을 중지시킬 수가 없으며 유사 사태가 있을 경우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4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정찰 활동 재개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한동안 푸에블로 음모론도 등장했다. 이 음모론 요지는 이 사건이 미국의 상호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꾸민 일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미국은 이미 정찰위성과 정찰기에서 최신의 레이더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서 정보함을 북한 영해에 가까이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점, 푸에블로는 기관총을 비롯해서 제대로 된 방어무기가 없었다는 점, 납포 당시 미 공군이나 해군의 즉각적인 구원작전도 없었다는 점 등이 이유가 제시됐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이 납포된 푸에블로에 계획적으로 미리 실어놓았던 비밀 서류를 통해서 소련의 침공 계획을 알게 된 중국이 미국에 보낸 눈짓이 바로 1971년 4월 7일 미국 탁구팀 초청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001년 4월 25일 푸에블로를 함정했던 로이드 부커 예비역 해병 중령과 승무원들은 이 사건의 전부를 설명하는 전시패를 조지아주 앤더스빌에 소재한 국립전쟁 포로박물관 벽에 직접 거는 거패식을 가졌다. 이는 사건 20년 만인 1989년에만 전쟁 포로로 지위를 인정받았던 푸에블로 승무원들이 마침내 국립전쟁포로 박물관에까지 본격 기여를 받으면서 명예회복을 했다는 의미였다. 석방 이후 매년 정기 모임을 갖고 후세 교육을 위해서 웹사이트까지 운영 중인 푸에블로 퇴역자 협의회 FC 슈메이커 회장은 이번 푸에블로 거패식이
해상과 공중에서 활동하는 우리 장병들이 어떤 위험에 놓였으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푸에블로 사건은 미 해군 백령력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간주됐다. 오죽했으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가 훗날 미 해군 사성 장군을 만나서 푸에블로 이야기를 꺼내자 그 장군이 그 그려버릴 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화를 벌컥 냈을까. 반면 북한은 납치한 푸에블로를 원산하는 두고 반미 승전을 교재로 삼았으며 1990년대 된 배를 대동강변으로 옮겨서 전시하고 있다. 이곳은 바로 1880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시민들의 손에 불태워진 자리라고 한다. 미 하원과 상원은 북한의 푸에블로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 세계에서 미국 잘못된 손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 이런 긍지는 북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저주가 아닐까. 그런 긍지에 집착하고 그 긍지 하나를 버텨나가면서 인민을 굶겨 죽이는 본말 전도를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으랴. 미국과 북한의 관계, 이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본질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앵커먼에서 종전된 선포된 최초의 전쟁 안반전쟁 소용돌이 베트남의 구정공세. 1960년대 초부터 미국은 매일 164회에 걸쳐서 베트남의 공중 폭격을 가했지만 전쟁은 미국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다. 1967년 초에는 영국에서 노동당 국회의원 100명이 베트남을 초토화하는 미국의 폭격을 범죄 행위로 규정했으며 4월에는 50만 명의 미국 시민이 뉴욕에는 유엔 건물 앞에서 반전 시위를 벌였다. 10월에는 미국 동서부에서 벌어진 서로 다른 평화 시위에 참석했던 여가수 조엔 바이어스의 작가 노먼 메일러가 체포됐다. 12월 30일에 북베트남 지도자인 호찌민은 미국의 평화 시위자들의 새해 인사를 보냈고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비난 설명을 발표했다. 그렇게 1967년에 저물었지만 1968년이라고 해서 나아질 김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1968년 초 미군은 베트남 전선에서 매주 수백 명씩 죽어나고 있다. 미국은 이미 53만 5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을 베트남에 투여했으며 매월 20억 달러가 전쟁 비용으로 들어갔다. 존슨은 군부를 다그쳤지만 베트남전의 총사령관인 윌리엄 웨스트머랜드 장군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하면서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예산만을 요구했다. 병력과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전황은 악화일로를 걷자 천하 강심자 존슨도 어쩔 줄 몰라하면서 자신의 후원자인 요지아주 상원을 리차드 러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아무리 참혹한 전쟁이라도 명절은 있는 법. 과거 유럽 전선은 크리스마스가 명절이었지만 베트남에서는 음력설인 구정이 최대 명절이었다. 연후 3일간 휴전이 합의됐지만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1968년 1월 30일 구정을 깨서 북베트남군과 베트공은 베트남 전역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다. 베트공은 주로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하고 심지어 사이공 시내에는 미국 대사관 내부까지 침투했다. 2주일간 계속된 이 구정 공세로 인해서 미군 1,100명, 남베트남군 2,300명, 약 12,5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100만 명 정도의 새로운 난민이 발생했다. 세계 각국의 자포들은 구정공세에 대해서 작은 후진국 농민군이 세계 헤게모니 최강대국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구정공세는 실패했다. 미국이 2,500명을 잃은 반면 베트공은 37,000명을 잃었다. 또한 북베트남군과 베트공이 기대했던 민족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북베트남조차 패배를 시했다. 그럼에도 전쟁에서 중요한 요인은 심리였다. 미국은 심리적으로 패배했다. 반전운동에 시달리던 미국은 구정공세 직전 전쟁 흐름이 미국의 승리로 향하고 있다고 섣부르게 공식 선언했으니 스스로 패배를 이끌기 위해서 애쓴 셈이었다. 미국인들에게 구정공세는 미국의 패배를 의미한 동시에 마음만 먹으면 베트남이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베트공의 능력을 입증한 상징이었다. 구정공세는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까지 반전 무드가 확대되는 출발점이 됐다. 유진 마커시의 설명에 따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자식이 죽었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루이스빌, 켄터키, 멤피스, 뉴욕 같은 대도시의 미군의 죽음이 돌아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인구 5,000명이나 1만 명 미만의 소규모 대시로 확산되어 가자 그런 곳에서는 즉각 동네와 지역사회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전체가 누구의 자식이 죽었다는데 비상한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다. 지방신문들이 앞다퉈 기사화했다. 이 나라에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반전 분위기가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고조되고 있을 때 실적인 충격의 도화선이 됐던 것은 북베트남군의 구정공세다. 구정공세 중인 2월 1일 베트남 경찰국장 구엔 꼰루아는 사이공, 현재 호찌민 거리 3명의 베트공 포로를 직결 처분했다. 당시 AP 통신 디 애덤스 기자는 이 장면을 사진에 담아서 전 세계에 알렸다. 손이 뒤로 묶인 채 공포에 질려서 찡그린 표정을 지은 베트공의 머리에 권총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그 모습은 원란전의 잔혹함과 비극의 상징으로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나왔다. 큰호에 따르면 라이프 최초로 발표돼서 세계 여러 곳에서 수없이 많이 게재된 이 사진은 그 이후에 전쟁의 잔혹성을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으며 베트남 전쟁 종결을 위해서 몇 개의 사단보다 나은 기능을 수행했다. 이 사진을 본 이후 미국인들은
이와 같은 전쟁에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게 했다. 애덤스는 이 사진으로 필리처상을 받았고 루아는 베트남이 공산화되던 1975년 미국으로 탈출 버지니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다가 1998년 사망했다. 사진도 강력했지만 텔레비전은 더욱 강력했다. 텔레비전이 전쟁 수행에 영향을 미친 이른바 안방전쟁은 리빙룸 워 CBS 앵커맨 월터 크론카이트의 1968년 2월 27일 방송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베트남 전선을 시찰하고 돌아온 크론카이트는 그날 저녁 뉴스에 준엄한 목소리로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 수행은 잘못됐으며 미국에서 필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협상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장단 맞추듯 이틀 후인 2월 29일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장관직을 사임했다. 후임으로 클라크 클리포드가 임명됐지만 그 역시 이미 전쟁은 졌다고 결론 내리고 전쟁 확대를 중지하고 정치적인 해법을 찾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윌리엄 웨스트머랜드 장군은 존슨에게 베트남으로 20만 6천 명을 추가 파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크론카이트의 2월 27일 뉴스를 보고 있던 존슨 대통령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탄식했으며 이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구정공세 전에 있었던 한 여론조사에서는 존슨이 민주당 내 도전자인 유진 메카시를 63%대 18%로 앞서고 있었지만 3월 16일 여론조사에서는 메카시가 2대1로 존슨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슨은 3월 31일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많은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겠다. 이를 두고 어느 평론가는 베트남 전쟁이야말로 앵커맨에서 종전이 선포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평했다. 전쟁은 베트남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부도 반전운동과 민권운동으로 뜨거웠고 그 와중에 1968년과 4월과 6월에 각각 마틴 루서 킹과 로버트 케너디가 암살당한 비극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미국 사회는 내전을 방불케 한 만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1967년 도시 폭동으로 80명 이상이 사망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위원회가 설치했다. 이 위원회 보고서는 1968년 2월 29일에 나오지만 한 달 전인 1월 30일 앞서 말한 베트남 구정공세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부는 반전 시위에 대한 유화 정책을 포기하고 강경 정책으로 선했다. 이는 2월 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오렌지버그에서 열린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3명의 흑인이 살살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오렌지버그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 민권투쟁 진영에서 비폭력과 인종통합의 정당성이 또 한 번 의문시됐다. 1968년 3월 말 테네시주 멤피스의 블랙파워 주장자들은 흑인 목사 애덤 클레이턴 파월리 마틴 루서 킹이 종말을 구할 날이 왔다고 말한 신호에 따라서 킹이 이끌던 시위 행렬에서 이탈해서 건물들의 창문을 부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시위대에서 1명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던 1968년 4월 4일 킹이 멤피스에서 백인 암살자를 총에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킹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허덕이던 노동자들의 시위를 지원하던 중이었다. 킹이 숨지자 주 방위군 4,000명이 멤피스에 투입됐고 일출부터 일몰까지 통행금지령이 내렸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흑인들의 소유를 위해서 하와이에 열릴 예정이던 베트남과 평화협정 일정을 연기했다. 범행을 자백한 제임스 얼레이는 투옥되었지만 케네디 암살 때처럼 의혹과 소문이 무서운 가운데 다시 폭동의 물결이 미국 전역의 도시를 덮쳤다. 10여 개 주요 도시가 선발대 역할을 했다. 킹 사망 이후 6일까지 이들 도시에서 방화, 약탈, 총격 등으로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고 3,000명이 체포됐다. 흑인이 많이 사는 도시인 디트로이트는 38건의 방화로 몸살을 앓고 시카고에서는 건물 20여 채가 파손됐다. 테네시 거리에서는 4시간가량 총격전이 벌어지게 됐다. 폭동 진압에서 군인 1,200명이 투입됐다. 폭동은 4월 14일이 되었어야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 168개 도시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서 34명의 흑인과 5명 백인이 죽었다. 킹이 죽은 지 19일 후 콜롬비아 대학과 학생들은 5개의 대학 건물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점거 이유는 베트남 전쟁 반대와 더불어서 흑인 빈민 거주지에 대학 체육관을 세우려는 인종차별 반대였다. 점거 농성 일주일 만에 경찰이 덮쳐서 150명이 중상을 입었고 700명이 체포됐다. 점거 농성을 한 학생 중 하나였던 톰 헤이드는 좌파 잡지인 성벽 램펜트 1968년 6월 15일자에 실은 글에서 무기를 개발하는 교수들의 사무실을 습격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점거 농성이 오하이오 주립대학 등으로 번져나가는데 킹의 암살에 대한 FBI 배후설이 떠돌았다. FBI가 킹의 암살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었다. 킹의 동료 앤드류 영 킹 목소리를 암살한 쪽은 FBI가 눈 감아주리라 생각했을 것이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FBI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1965년 2월에 암살당한
멜컴 X는 킹을 백인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20세기 샘 아저씨라고 조롱하고 있었다. 비폭력 투쟁이란 흑인의 목줄을 짓밟고 있는 가장 잔인한 짐승인 백인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으라는 것일 뿐이라 논렸다. 이런 비난이 킹에게 영향을 미쳤던 걸까? 킹은 1967년 지난 12년 동안 우리는 개혁운동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혁명의 시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암살되긴 했지만 말년에는 상호 수렴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킹이 죽기 전 흑인 육상 선수들에게 남긴 말은 멕시코 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8년 10월 16일 멕시코 올림픽 남자 200m 결승에서 입상한 미국의 흑인 선수 금메달리스트 토미 스미스와 동메달리스트 존 카르로스 시상식 중 미국의 국가가 연주된 동안 주막을 지켜올려서 블랙 파워를 상징했다. 다음날 두 선수는 스포츠를 정치로 더럽혔다는 이유로 매달을 잃고 미국 팀에서 제명됐다. 이들은 이후 수년간 빈곤에 허덕이는 비참한 운명에 처했다. 훗날 카르로스는 다음과 말했다. 우리들은 눈에 띄는 항의 행동을 안 하며 미국 내에서 흑인과 백인의 대립을 세계에 알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온하게 진행되길 원했습니다. 사실 그 행동은 대회 직전에 마틴 루서 킹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했습니다. 킹은 나에게 다른 형태의 좀 더 명확한 지원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해 행진하거나 일부러 형부소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닌 다른 행동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렇게 했습니다. 마틴 루서 킹의 유산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마틴 루서 킹의 측근인 손 랄린스키는 지역사 위로는 잠자는 민중을 깨워서 리더를 양산시킨 뒤 그들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훗날 한국 운동권에도 수입됐다. 1983년 11월 2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킹을 기념하는 공휴일을 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986년 2월 20일 시작된 마틴 루터 킹의 날은 해마다 킹의 생일에 가까운 1월 셋째 월요일에 지켜진다. 미국의 10번째 법정 기념이다. 킹이 앞서서 이런 영광을 얻은 자는 조지 워싱턴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뿐이다. 미국에서 73개 도시가 킹의 이름을 딴 거리를 조성했으며 미국 성공회와 루터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했다. 그러나 성인 일자리도 완벽할 수가 없었나 보다. 그는 섹스 스캔들 외에 사후 표절 스캔들에 휘말렸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프랭크 존슨 기자는 1989년 12월 3일자 신문에 마틴 루터 킹 그는 표절꾼이었는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때는 잠잠하더니 1990년 11월 9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시 표절 혐의를 제기한 기사를 싣자 다른 신문들이 비슷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했다. 킹의 보스턴 박사 학위 논문이 3년 전에 나왔던 다른 학위 논문을 대거 표절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경우 논문을 취소하는 게 관례지만 성인의 반열을 인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보스턴 대학이 킹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학위 논문은 여전히 학문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서 학위를 취소하지 않았다. 로버트 케네디는 처음부터 베트남 전쟁을 지지했으며 1960년에 파병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대사를 간파한 그는 1967년부터 돌연 전쟁 반대로 돌았다. 1968년 3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통령 자리에 근접해가고 있었다. 그의 형인 존 F 케네디처럼 아버지의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풍성한 물량공 세례를 펼쳤다. 1968년 5월 그는 CBS TV 앵커맨 월터 크론카이트의 인터뷰에서 인디애나주의 예선을 도루로 사고 있다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이렇게 됐다. 텔레비전 광고가 그렇게 비싸지만 않다면 우리 선거 자금의 8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이런 일을 공익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면 정치 캠페인에 그렇게 돈이 들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형제 불효라는 말인가.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 6월 6일 로스앤젤레스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는 연설을 하고서 몇 분 뒤에 암살당했다. 범인은 24세 팔레스타인 시리안 미샤라 시르안이었으며 살해 이유는 로버트 케네디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케네디 형수인 제클리 케네디는 남편과 시동생을 죽인 미국이라는 나라에 회의를 일으켰다. 그녀는 로버트 케네디 장례식 후 친구에게 나는 이 나라가 싫다. 나는 미국을 경멸하고 내 자식들이 더 이상 이곳에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케네디가 암살 대상이라면 내 자식들이 첫 번째 목표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